모델을 강조한 S플러스가 담은 기업이 어디냐에 대해 고태훈 1타 강사님과 함께 순삭 정리. 네, 애플 카로 가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한 건 테슬라와의 경쟁 구도예요. 코인베이스에서 우리가 거래할 일이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이 질문 하나로 사스 기업 다 정리하신 거예요.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시장 지배력을 거머쥔 글로벌 플랫폼 1등 기업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고태훈 S플러스 자산운용 국내 주식운용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방천 S플러스 회장님의 유명한 어록이 있죠. 화성에 가서 10년대 돌아왔을 때도 살아남을 기업에 투자해라. 네,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의 가장 핵심이 비즈니스 모델 강조하시잖아요. 오늘 저희 주제가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 왜 플랫폼 비즈니스가 왜 중요한지 그 기준의 핵심이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액티브 ETF를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했던 이유,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최대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시장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팽 주식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도 다 포괄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의하는 문장 그대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분절화된 밸류체인의 한 영역을 장악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일단 분절, 관절 분절인가요? 그래서 그냥 쪼개져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기술이 너무 빨리빨리 나오고 빨리빨리 없어지는 시대이잖아요. 신기술의 진부화가 가속화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해됐어요. 신기술이 금방 오래된 기술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점점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일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 회사가 다 담당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응, 새로운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하나의 영역, 제품 기획, 제품의 그 생산, 그다음 제품 개발, 그다음 유통, 소비자한테 가는 단계까지 하나하나의 전문화된 영역에서 분업화되어 있지 않으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그 한 영역, 그러니까 분업화된 한 영역에서 완전히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하고요. 저희가 거기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시장에서 보는 플랫폼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플랫폼 하면은 빅테크라고 하죠. 구글이나 아마존이 다 장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구글이나 그러니까 빅테크 플랫폼들이 장악력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영역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TSMC 같은 기업을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새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에만 집중을 하고 본인들은 개발이나 디자인은 하지 않고 왔을 때 생산을 잘해주고 생산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생산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플랫폼은 사실 과거부터 존재해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유통 채널에서도 플랫폼은 존재해 왔잖아요. 과거에 백화점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가 나타났고, 이제는 아마존과 같은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형태로 바뀌어가는 형태인 건데, 이런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 이제 지난달 중순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투자하는 이 액티브 ETF라는 거를 출시를 하셨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한 S플러스가 담은 기업이 어디냐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되게 커요. 그래서 오늘 이 순삭 정리 개념으로 고태훈 거의 1타 강사님과 함께 플랫폼 기업 순삭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나스닥 100위 기업을 쫙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S플러스가 내놓은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23개 종목을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상위 10개 종목 안에서 보면요. 이 겹치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어도비,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이렇게 겹치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애플, 플랫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이 세 개는 없어요. 이커머스의 대표 주자인 아마존 대신에 쇼피파이랑 에시가 이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아마존의 AWS 같은 경우도 성장성은 굉장히 크게 보고 있지만,
저희가 그 와중에 쇼피파이랑 엣지로 가게 된 거는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브랜드들이 자기의 색깔을 내긴 굉장히 어렵겠죠. 쿠팡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키 같은 기업이 D2C로 가기 위해서 다이렉트 컨슈머로 가기 위해서 아마존 안에서의 존재감을 가져가기보다는 독자적인 채널을 가려고 하게 될 거고요. 다양한 브랜드들이 그런 노력을 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들이 유통 채널을 혁신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쇼피파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브랜드의 옆에 가서 그 온라인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엣지 같은 경우는 완전 좀 결이 다르죠. 좀 이렇게 수집품이라든지 핸드크래프트로 하는 그런 수공예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판매가 많이 되는 좀 특수한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하나의 카테고리 킬러로서 좀 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빅테크 기업, 탑10 기업들을 그냥 편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실 패시브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안에서도 결국 기대 수익이 얼마나 보이냐, 앞으로의 기대 수익이 얼마나 위까지가 뚫려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선택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존의 경우는 이제 웹 서비스를 잘한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잖아요. 이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아마존이 1등,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2등 이러는데 이 아마존 웹 서비스보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애저의 침투력은 그냥 단순하게 애저가 지금 성장률이 나오는 그거 자체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부임한 이후에 완전히 체질 개선한 그 회사의 체질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원래는 굉장히 좀 폐쇄적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오피스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고 굉장히 좀 온 프리마이스, 그러니까 설치형 비즈니스 모델을 하다가 사티아 나델라 이후에는 완벽하게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적극적인 변화가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존도 물론 그걸 선도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길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양한 B2B로 맺어져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안에서 클라우드로 변환을 가져가면서 체질 개선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그 큰 기업을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자체한테 저희는 굉장히 큰 평가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AWS가 주로 이제 전자 상거래나 아니면 리테일적으로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좀 많이 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오피스나 이제 윈도우를 기반으로 맺어져 있던 기업들, B2B라든지 B2G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옮겨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사이즈가 좀 더 큰 기업들이 옮겨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성장률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는 아마존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포텐셜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시총 1위를 하고 나서인지 마이크로소프트 좋게 보시는 또 이제 전문가들이 또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차별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궁극적으로 AWS의 성장이 계속 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나는 수수료를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에서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느냐 만만치 않죠. 네. 특히 대중화된 상품인데 어떻게 수수료를 올려요? 그리고 아마존이 전 세계를 이미 장악을 했다면 그럴 수 있었겠지만 중국도 장악하지 못했고요. 동남아에선 C라는 기업도 있고 국내에선 쿠팡이라는 기업이 있고 일본에서 아마존의 장악력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대한 장악력을 가져가기가 좀 어렵고 수수료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제공해주는 효용이 엄청나게 크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구독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라이스를 올리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커머스 플랫폼을 좀 더 살펴보면요. ETF의 미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으로 사실은 이 C가 있거든요. 물론 TSMC도 있지만 이게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인 거죠. 동남아의 아마존이고 플러스로 텐센트의 게임 같은 영역을 또 하고 있는 동남아에서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잘 발전되면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동남아의 이커머스의 침투율 자체가 10%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신흥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소비력 굉장히 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서 게임도 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영역들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플랫폼이 동남아에서 확실하게 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한국 같이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성숙한 시장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남아는 또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시장 성숙의 뭔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경쟁자는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 자체가 경쟁자를 다 뚫으면서 점유율이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확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좀 위협받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C 같은 경쟁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플러스가 제외한 빅테크로 이제 애플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애플은 사실 우리가 어떤 뭐 종합회사라고 봐야 되지만 사실 분류상으로는 OS 플랫폼으로 분류를 하셨죠. 애플은 사실 내년이면 애플카 이슈가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때를 기다리고 안 넣으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굉장히 오랜 시간 앱등이로 살아왔거든요. 애플 제품 굉장히 좋아하고 완전히 이 생태계에 갇혀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편입을 하지 않은 건 애플의 넥스트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애플 카로 가야 되고 애플 글라스 같은 것들로 생태계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플 카로 가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한 건 테슬라와의 경쟁 구도예요. 핸드폰을 만드는 것과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죠. 아이폰에다가 바퀴 달면 애플카라고 하던데요. 앨런 머스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전 세계에서 엔지니어링을 가장 잘하는 회사라고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팩토리에 대한 오토메이션, 자동화와 그다음에 생산을 효율화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애플은 지금까지 사실은 외주를 주면서도 그런 부분들 케어는 잘했지만 실제로 해본 적이 아직은 없죠.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검증받은 기간이 없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계속 이런저런 사고들이 나오면서 검증을 받았고 야 얘네 자동차로 타도 괜찮은 수준까지는 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주행 성능이나 그 자율주행 솔루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애플이 이걸 따라잡기까지 그럼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근데 그 와중에 테슬라가 또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iOS의 지배력은 계속 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뭔가 자기만의 엣지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업사이드로는 쉽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유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13억이나 되는 iOS 디바이스 가지고 보통 지금 깔려있는 iOS 디바이스가 라이브로 깔려있는 게 13억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깔려있는 거 안에서 하는 비즈니스도 충분하지만 항상 이 수수료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애플만의 킬러 컨텐츠가 계속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도 계속 컨텐츠를 오리지널로 뿜는 이유가 자기들만의 무언가가 없는데 수수료만을 취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장을 만들었던 때는 굉장히 존중받았을 수 있지만 이제는 성숙됐죠.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거는. 재벌 됐네요. 네, 그렇죠. 이제는 재벌이 됐죠. 이제 카카오도 그 이슈에 부딪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테슬라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중요하게 그 테슬라가 좀 더 그 측면에서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카가 나오더라도. 네, 애플카가 나오더라도 뭐 물론 저 같은 앱등이는 한번 사보겠지만 근데 과연 살지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거는 단순하게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뭐 10년을 타야 될 수도 있고요. 리스나 렌트로 해도 적어도 4, 5년은 타시니까 그것 동안 잃어버리는 나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반대편에서 잃어버리는 가치가. 그렇게 해서 OS 플랫폼에서는 애플 대신 테슬라를 선택하신 건데요. 사실 11월 17일 이 처음에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가 출시된 첫날에는 이 테슬라의 비중이 8%였는데 11월 29일 기준으로는 무려 20%가 넘는 보유 종목 1등으로 점프를 했는데요. 테슬라 보유 종목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는 이번에 약관상에서 한 종목을 25%까지 담을 수 있는 약관을 집어넣어서 2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상장한 이후에 앨런 머스크가 지분을 좀 매도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한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른 그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 대비해서 상대적인 매력이 좀 더 높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 있게 20%를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면서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처럼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거에서 테슬라를 앵커로 해서 다른 플랫폼 기업들을 섞어서 같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것도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효용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펀드의 가치 측면에서 이게 더 긍정적인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그리고 상장 이후에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약관이나 룰 같은 거를 위반할 여지가 있는지 아닌 건지 명확하게 검토하면서 포지션을 서서히 변화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한 이후에 바로 저희가 좀 비중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빅테크 중에서 또 찬밥이 된 마지막 이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인데요. 메타 플랫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메타 플랫폼이죠. 근데 메타는 왜 빠졌나요? 메타가 플랫폼을 지향하죠. 마크 저커버그의 꿈이 모든 걸 다 하고 싶다라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오큘러스를 통해서 메타에 대한 비즈니스를 새롭게,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를 좀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저희도 굉장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의 본업은 결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위챗, 메신저의 MAU 증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전체를 합산해봐서 패밀리 앱 기준으로도 거의 뭐 30억 명에 해당하는 MAU가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중국 뚫지 않는 이상 힘든 거죠. 그렇죠. 중국이 뚫려도 과연 그럼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갈까? 아니면 기존의 텐센트에서 잘하고 있던 거 굳이 넘어올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페이스북의 미국의 ARPU, 그러니까 개인당 매출, MAU당의 매출을 보면 아시아에 대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충분히 모니타이제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 돈을 잘 쓰네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광고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페이스북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쓴다라기보다 광고주들이 미국에 대한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효과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있냐? 쉽지 않다라고 저희 생각하는 게 요즘에 사실 MZ세대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쓰는데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플랫폼으로 역할은 못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MAU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이익의 확장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아직은 퀘스천이라는 거죠. 본업이 퀘스천인 상황에서 메타 관련된 오큘러스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건 아직 이익 비중의 뭐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익을 사실 못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올라오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관찰한 이후에도 가능하다. 여기에 뭐 우리가 무리하게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빅테크 중에 반대편을 택했던 거고 그게 이제 알파벳이랑 트레이드데스크 같은 종목을 택했던 게 그쪽으로 좀 넘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거대 플랫폼에 기반한 이 광고 수수료로 먹고 사는 이 광고 플랫폼이라고 봤을 때 페이스북 대신에는 구글과 트레이드 데스크 이게 들어간 거네요. 일단은 알파벳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찍고 있는 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유튜브가 사실은 연간 내고 있는 2019년 기준이죠. 대략 한 연간 내고 있는 게 한 20조 정도밖에는 아직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모바일에서 보고 있는 트래픽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거의 한 7, 80%의 시간은 유튜브에 쓰고 있죠. 근데 광고는 결국 트래픽 비즈니스잖아요. 우리 눈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건데 눈은 이미 유튜브에 완전히 가 있는데 광고는 아직 다 넘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튜브는 광고가 들어올 여지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반독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강하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강하게 했다가는 철털에 맞겠죠. 알파벳을 쪼개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걸 좀 주의하면서 하는 게 아닐까. 이건 저의 완전히 추정이긴 한데 고민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가 그냥 사실은 구글의 사훈 자체가 돈비 이블이잖아요. 사악해지지 말자는 건데 유튜브 가지고 사악해지려면 얼마든지 사악해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지금 11,000원씩 내던 거 프리미엄 내던 거 한 2만 원 내라 하면 안 낼까요? 다 내요. 광고 안 보던 사람이 광고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습관이 그런 거고 트래픽이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게다가 알파벳의 그 광고 플랫폼은 본인들 거 외에도 다른 데서에 나오는 트래픽, 예를 들어 다른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배너 광고 같은 것들이 구글의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애드 익스체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애드 익스체인지가 페이스북 익스체인지가 있고 구글 익스체인지가 있는데 구글의 익스체인지도 다른 데서 배너들을 계속 갖고 와서 그래서 유튜브에 자꾸 배너가 뜨는 거예요. 네, 그 유튜브에 배너들도 뜨지만 유튜브보다는 사실 다른 그냥 예를 들어 investing.com 같은 데 들어보시거나 이러면 옆에 좀 생뚱맞은 광고들이 떠요. 근데 거기에 조그맣게 구글이라고 써 있어요. 그 애드바이 구글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써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거래되는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성장성도 유튜브로 남아 있는데 다른 것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 결국 광고주가 여기 와서 광고를 집행하면 배너는 다들 여기로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모바일 온라인 광고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 TV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 매체들 있잖아요. 뭐 방송을 통해서 하는 미국의 일반적인 케이블 TV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광고 슬락 같은 건 트레이드 데스크에서 거래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쪽 광고들이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광고들도 다 돌아오고 또 트레이드 데스크가 그냥 단순히 그 역할만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을 많이 하죠. 기업들이 쓰던 돈이 과거에는 그냥 광고,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실제 판매를 위해서 쓰는 돈들이
이런 플랫폼들로 투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액티브와 패시브의 많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선택을 해서 알파벳이냐 페이스북이냐 했을 때 알파벳을 선택해서 편입을 하는 건데 패시브는 둘 다 사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기업이 좀 더 포텐셜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면밀하게 분석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선택을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함께 이 메타 플랫폼의 대표주자라고 했었을 때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로블록스, 유니티 이러거든요. S+의 ETF를 보면은 로블록스 대신 유니티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유니티가 더 낫다. 그 근거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플랫폼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로블록스는 단일 게임이죠. 그 게임 자체가 샌드박스형 게임이 플랫폼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게임을 만드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니티는 이런 플랫폼들을 만드는 다양한 게임사들의 더 뒤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죠. 그들이 게임을 만들 때 엔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들 때도 엔진을 제공하고 그 전 세계 2대 엔진이 유니티와 그 다음에 이제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언리얼 엔진 이 두 개가 있잖아요. 물론 언리얼 엔진이 좀 더 정교하고 3D에서는 좀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유니티도 계속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언리얼은 비상장사잖아요.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지만 너무 텐센트의 사이즈에 비하면 그 안에 작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니티 같은 기업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건축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3D 렌더링 혹은 이런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뭔가의 툴로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유튜브에 어도비가 있다면 메타버스에는 유니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명쾌하네요. 네, 유튜브에서는 포토샵, 그 다음에 프리미어 이게 필요하잖아요. 가격 올려도 무조건 써야 돼요. 근데 유니티도 마찬가지죠. 엔진에 딱 갇혀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써야 되고 개발자들도 유니티 다룰 수 있는 개발자를 뽑게 되고요. 이거는 뭐 하나의 과거에 뭐 우리가 오피스 다루는 사람들에서 막 모스 따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지금 모스 모르시는 위아래 세대들이 계세요. 아, 2000년대 학번들 초반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모스 다 있으신가요? 모스에 대해서는 아마 2000년대 중후반 학번들은 전부 다 아실 텐데 약간 저희 때부터 퇴색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엣지가 있죠. 유니티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프로그램 엔지니어들이 어떤 언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처럼 그렇게 뽑잖아요 요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니티가 로블록스 같은 하나의 그 샌드박스형 게임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도 있고 다양한 게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이 조금 더 편안하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게임 엔진은 유니티, 유튜브엔 어도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디자인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디자인 플랫폼 기업 중에서 시놉시스 이것도 사실은 이 액티비티 포인트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디자인 플랫폼 시장 자체를 좋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디자인 플랫폼 자체라기보다도 디자이너가 많아져야 돼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항상 이 후방 기업이 뒤에 있는 기업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전방의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반도체 디자인 플랫폼을 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텔이나 삼성이나 이런 IDM 기업들,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늘어나 봤자 얼마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는 테슬라도 자기 거 하고 알파벳도 자기 거 하고 애플도 자기 거 하고 다 맞춤형하고 페이스북 같은 기업도 다 자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의 숫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엔지니어들이 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두 개 회사가 반도체 설계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데 시놉시스랑 케이던스라는 회사거든요. 뭐 시가총액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두 개의 기업의 단점과 강점을 완전히 구별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시놉시스가 조금 더 이제 설계단에서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하는 회사여가지고 시놉시스로 선택을 한 거고 그 외에도 유니티, 어도비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어도비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엄청 늘어난다. 그럼 뒤에서 편안하게 크리에이터들한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 유니티도 게임,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다. 그럼 그걸 제공하는 기업. 그 뒤로 좀 저희는 빠져서 경쟁을 즐길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에 주목하다 보니까 특정 디자이너들이 많아지는 영역에 좀 노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디자이너들이 많이 쓴다로 사면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와콤의 와패드 같은 거 디자이너들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계속 발전되면서 거기서 ASP를 올려갈 수 있잖아요. 이번 달에 10,000원 받던 건 다음 달에 11,000원 한다고 안 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결제되고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냐 아니냐 그리고 디자이너 숫자는 늘어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일단 선별 기준이 먼저 되겠죠.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소프트웨어 기업을 구독 서비스하는 기업을 되게 재밌게 보는데 이 도큐사인이라는 거는 전자서명 1위 업체잖아요. 이 전자서명은 사실은 메타버스 시대에도 더 점점 사용이 늘어날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경쟁사가 없어요? 경쟁사가 어도비죠. 그러니까
어도비 사인이 있기 때문에 어도비 PDF에 보시면 사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도큐사인이 처음에 미국에서 자리 잡았던 건 부동산 관련돼서 전자 계약을 할 때 이걸 자동화해주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른 우리가 이제 금융권에서 사인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자서명으로 대체를 해주고 점차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들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쪽은 이미 락인이 된 거예요. 이런 플랫폼에 굳이 이걸 PDF로 다시 넘어가거나 어도비의 사인으로 넘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기업들 간에 사인 주고 받을 때도 미국 기업들이랑 하다 보면은 PDF에서 그냥 사인해서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전자서명 영역으로까지 도큐사인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확장성은 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관공서에서 하는 이런 전자서명들까지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아직도 침투될 영역은 너무 많죠.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아직도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하는 기업들로 봤었을 때 이 서비스나 워크데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이 사스 기업들이 네네. 대거 들어와 있는데요. 네. 정작 사스의 최고봉인 세일즈포스는 네. 없어요. 세일즈포스는 이미 사이즈가 300조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세일즈포스를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미 상황이라면 어디로 더 침투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건데, 반대로 봤을 때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그 프로세스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옵티마이제이션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쓰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더라도 얘를 얹어서 계속 효율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영역이 좀 다르고, 워크데이 같은 경우는 사실 HR 하는 플랫폼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거의 침투가 안 돼 있죠. 우리나라에 해봐야 뭐 주요 대기업들 정도에서 검토하는 정도지 뭐 제대로 쓰고 있는 기업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데, HR의 영역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은 침투율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당연히 사이버 보안 영역은 저희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플레어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기업만 성장할 거다라는 시장은 아직 아니고요. 산업이 그냥 통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탄탄하게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을 저희가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그냥 다 들어본 기업이나 이미 성장이 어느 정도 된 기업을 편입을 한다면 이건 사실 포트폴리오 펀드로서는 가치가 별로 없죠. 결국에 드려야 되는 건 우리가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럼 수익을 저희가 취하려면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침투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냐, 이게 항상 저희의 포인트입니다. 사스 플랫폼을 볼 때도 이 분절화된 영역에서 얼마나 더 시장을 먹을 수 있느냐. 왜냐면 사스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삼성 SDS 같은 기업이 가서 어떤 기업의 플랫폼을 싹 다 바꿔준다 하면 CRM은 세일즈포스가 들어가고, HR은 워크데이가 들어가고, ERP는 SAP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사스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좋아하는 플랫폼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 소프트웨어 하나에만 고정비를 투입을 하면 그 이후에 추가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고 레버리지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포텐셜이 큰 거죠. 여러분들 이 질문 하나로 사스 기업 다 정리하신 거예요. 대략적인 건 정리되셨는데 떠오르는 사스 기업들이 또 많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예. 데이터 플랫폼 기업 비바, 여기는 경쟁사 대비 강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IQVIA라는 경쟁사가 있고요. 비바가 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비슷한데 헬스케어 영역에서 이제 장악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 측면에서 헬스케어의 CRM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가 비바랑 협약을 맺고 헬스케어 영역의 CRM은 들어가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세일즈포스가 헬스케어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비바랑의 협력 관계로 인한 건데, 비바가 이 영역에서 이미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들이 쓰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을 과연 그러면 쉽게 바꿀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죠. 의사분들이 얼마나 보수적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바꾸기 어려운데, 거기에 IQVIA가 원래 많이 했던 영역이 임상 데이터 관리하고 임상의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했던 게 조금 더 IQVIA는 강점이었다면, 이 기업은 CRM에 강점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크로스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에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CRM 베이스가 조금 더 장악력이 있다. CRM 베이스라면 B2C에 좀 더 가까운 거죠. 네, 어떻게 보면 N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리고 임상으로 가는 영역은 계속적으로 도전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비바가 좀 더 경쟁사 대비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한 반쯤 왔어요. 좀 더 힘을 내주시고요. 이 핀테크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플랫폼 하면은 몇 년 전만 해도 핀테크가 거의 다 장악을 했었는데 이제는 원 오브 데미인 것 같기도 한데 이 핀테크의 대표 기업인 페이팔이 액티브 ETF에 들어간 건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전쟁도 되게 치열하거든요. 뭐 스퀘어, 코인베이스, 어퍼몰딩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을 다 제치고 AI 기반 대출 플랫폼인 업스타트가 낙점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핀테크라는 게 결제, 금융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 엄청난 기업이 나오더라도 그게 다른 국가로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틸리티 같은 거죠. 전력 기업이 해외로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국가가 통제권을 좀 가지고 싶어하는 영역이라서 테크핀의 성장은 결국엔 어느 정도 내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수에서 나오는 업사이드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엔 좀 비효율화되어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 테크핀에 주목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업스타트가 하는 영역이 그런 거죠. 결국에 지금 우리가 카카오페이 같은 데서 대출 중개하는 것처럼 AI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손율을 떨어뜨려주고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싼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매칭을 해주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 시장은 굉장히 비효율화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카카오페이의 대출 플랫폼이 굉장히 각광받았던 것도 그냥 클릭 한번 하면 어느 은행에서 얼마까지 어떻게 이렇게 쭉 뜨니까 선택을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비효율을 효율화 시켜줄 수 있는 게 이제 업스타트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의 영역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아직은 사이즈가 작은 기업이어서 얼마든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미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고객 수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처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핀테크 기업만 해도 엄청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뭐 코인베이스는 뭐 비트코인 때문에 요즘에 주목받기도 했고요. 스퀘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스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적인 테크핀을 보여줬기 때문에 페이팔에는 저희 사실 아직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봐라. 사이즈는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시도하면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스퀘어처럼 그런 혁신적인 모습을 아직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갈 길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페이팔은 편입한 거고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암호화폐가 나와서 거래가 다양해야 되죠. 우리 증권거래소가 활황이 되려면 주식이 굉장히 다양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라는 게 점점 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으로만 많이 모여든다면 사실 코인베이스에서 우리가 거래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게 되죠. 오히려 지금은 NFT의 타이밍이고 네, 오히려 NFT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NFT를 거래하는 곳이 있다면 좀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인베이스는 저희가 로빈후드랑 같이 비교해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요즘에 MZ세대를 대상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들일 텐데 이미 로빈후드에서 암호화폐와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로빈후드에서 주식도 되고 암호화폐도 되고 아무거나 돼야 되는 거죠. 중개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자산을 여기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딴 데로 옮겨 다녀야 된다?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서 좀 더 노력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헬스케어 대형주 하면은 모더나,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다 제치고 미용기기 헬스케어 주식인 인모드가 액티브 ETF에 포함됐어요. 좀 의아했거든요. 사실 인모드는 근데 저희보다는 기자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레이저 피부 미용을 하는 기기이죠.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핫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피부과 같은 데서 굉장히 시술 많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플랫폼이 될 거냐 아닐 거냐의 기로인 거죠. 지금 확장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기 기반으로 쏘는 장비 이런 것들은 개인별로 다 맞춤형으로 앞으로 점점 더 바뀌어갈 텐데 이게 과연 그럼 이 기기가 플랫폼이 될 거냐 아직은 물음표이긴 해요. 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워낙 그 피부 미용과 관련된 회사들이 뜨고 지는 시장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미쳐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을 가져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모더나나 뭐 인투이브 서지컬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특히나 mRNA라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확장성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건 저희도 인정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뭐 이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는 넥스트 레벨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더나가 원래 하려던 거는 항암 백신이거든요. 근데 항암 백신의 영역은 아직은 뭐 임상에 투입됐던 것들은 없는 상황인데 작년과 올해 벌어놓은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줄 텐데 저희는 계속 살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타이밍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거는 저희가 살펴보면서 충분히 편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프로테크인데
기업인데요. 한국에 직방이 있다면 미국에는 진로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 매입 또는 중개하는 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 여기가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매매하다가 시세보다 비싸게 사가지고 다시 또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 요 상황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뭐 주가도 폭락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의 비즈니스 모델은 유효하다. 뭐 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비효율이 굉장히 극심한 시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라는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직방이 계속 하고 있는 게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라는 걸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보고 비교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뭐 홈퍼니싱이나 다양한 제품들을 크로스 셀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갈 텐데 저희는 사실 이 아이바잉이라는 부동산 매입해서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재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썩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이걸 드랍한다 그랬을 때 이제 아크 쪽에서는 이제 전략 매도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때 편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플랫폼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그 아이바잉 같이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사서 업셀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동산 가격에 연동될 수밖에 없죠. 부동산이 침체기가 오면 아무리 적절한 가격에 샀다고 생각을 해도 그 다음에는 그렇게 팔 수 없죠. 인테리어 비용만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중간에서 중개자로서의 수수료를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성장하는 게 저희는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래서 이쪽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그래서 비효율이 효율화되는 시장? 네, 그 시장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헤이 딜러도 생각나고 뭐 다양하죠.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정말 할 게 많죠. 아무래도 대기업 부적합 업종이다 보니까 못 들어가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보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너무나도 익숙한 OTT 플랫폼 1위 기업인데요. 근데 사실 이 액티브 ETF가 했을 때는 이 넷플릭스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넷플릭스를 좀 나중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OTT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출시하는 즈음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서비스를 개시를 했죠. 우리나라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강점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던 거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일단은 디즈니 플러스로 가는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끊고 가진 않더라고요. 하나를 얹으면 얹었지 뭐 저만 해도 마찬가지로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는 더 가는데 그렇다고 얘를 끊을 수는 또 없어요. 여기서 주는 컨텐츠가 매력이 있고 근데 컨텐츠의 다양성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디즈니가 강력한 컨텐츠들이 N이 좀 적은 개수가 있긴 하지만 넷플릭스의 숫자에는 절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던 인벤토리의 강력함이 좀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주에 디즈니 플러스가 나온 그 다음 주에 바로 넷플릭스가 단가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가를 올리는 자신감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 업셀링을 했을 때도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는 펀드가 됐든 ETF가 됐든 이런 고민들을 저희 안에서 계속 해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편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장 시점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 뒤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상장 시점에 있던 것도 저희가 편출할 수도 있고요. 뭐 얼마든지 리밸런싱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차기 주도주가 될 혹은 이미 시장을 장악한 글로벌 플랫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코로나 이전에 차기 주도주 하면은 펄프스라고 했었어요. 이 빵을 잇는 차기 유니콘이다 해가지고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팔란티르, 슬랙 이런 데들이 꼽혔는데 그 중에서 보면 우버와 리프트 바로 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잖아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인데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좀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연결해서 보는 건 자율주행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버, 리프트가 그냥 택시기사들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에서 자율주행이라는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택시비 전체를 받아올 수 있는 회사가 될 텐데 그러면은 시장 규모가 너무 크죠. 그럼 과연 이 시장이 됐을 때 테슬라, 현대차, 폭스바겐, 완성차 기업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요인이 아직은 너무 많고요. 그들이 과연 이 자율주행 기술을 얼마나 채택해낼 수 있느냐의 포인트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점유율은 카카오티가 엄청 큰데 자율주행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기업이
진짜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완전 정말 모빌리티를 장악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중개 플랫폼 역할만 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직은 우버리프트는 그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물론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수요는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리오프닝만 보고 저희가 투자할 만한 그 기업은 아니다. 이미 시가총액 사이즈 자체가 앞으로 100조, 200조, 300조를 바라봐야 되는 기업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충족이 되면 저희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차량 공급 서비스까지 정말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가 찌만 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정말 분야별로 분절해서 정말 탈탈 털어봤습니다. 네. 순삭 정리가 목표였는데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기업들이 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새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이 영상을 정말 여러 번 보시면서 일단 많이 기업들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나와주신 고태원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국내 주식운용 본부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금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